경기도 개성 인근의 작은 마을, 서리가 내린 새벽길을 따라 한 여인이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희. 25의 나이에 이미 인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여인이었죠. 연희는 3년 전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약재상 박 주사의 외아들 박민재와 혼인했습니다. 당시 마을 사람들은 모두 축복했죠. 아름답고 현숙한 신부와 준수한 신랑의 조합이라고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혼인 후 3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자 시댁의 냉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은근한 핀잔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노골적인 구박으로 변해갔죠.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연희를 불러 세워놓고 씨바지 역할도 못하는 주제라며 모욕했고 남편 민재는 아내를 감싸기는커녕 어머니 편에 섰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틀린 게 아니지 않소? 3년이나 지났는데 소식이 없으니 이게 무슨 혼이뇨? 남편의 차가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연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노력했어요. 기도도 하고 민간요법도 시도하고 한약도 수없이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냉정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12월의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연희를 안채로 불러들였습니다. 촛불 하나만이 어둠을 밝히는 방 안에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마을의 훈장이 앉아 있었어요. 연희, 이제 결정을 내렸다. 내일 아침 이 집을 나가거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아니 됩니다.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3년이나 주지 않았느냐. 우리 박씨 가문의 대를 잊지 못하는 여자를 더 이상 며느리로 둘 수 없다. 이미 훈장께 칠거지하게 의거한 이혼 문서를 작성해 두었으니 도장만 찍으면 끝이다. 연희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맹세했던 그 사람을. 하지만 박민재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직 냉담함만이 가득했죠. 민재 나리, 제발. 그만하시오. 이미 정해진 일이오. 그렇게 연희는 한겨울 눈보라 속으로 내몰렸습니다. 시댁에서 준 것이라곤 낡은 무명옷 한 벌과 은전 10량뿐. 친정 부모님은 2년 전 역병으로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의지할 형제도 없었어요. 연희는 며칠을 헤맸습니다. 눈 덮인 길을 걷고 또 걸으며 자신의 운명을 저주했죠. 왜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가? 왜 하늘은 나에게만 이렇게 가혹한가? 그리고 열흘째 되던 날, 연희는 한 낭떠러지 앞에 섰습니다. 더 이상 갈 곳도 살아갈 이유도 찾을 수 없었던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으앙! 으앙!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희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분명히 들렸어요.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이 깊은 산속, 눈보라치는 겨울밤에 아기 울음소리라니.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긴 연희는 곧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나무 아래 누더기에 쌓인 채 버려진 갓난아기가 있었던 겁니다. 아니, 자세히 보니 아기가 2명이었어요. 쌍둥이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연희는 재빨리 아기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작고 약한 생명 2개가 그녀의 품에서 울어댔어요. 추위에 떨며 배고파하며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아기들 옆에는 짧은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든 연희는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역적의 자식들입니다. 부디 불쌍히 여겨 살려주십시오. 죄 없는 아이들입니다. 이 은자 5냥이 전부입니다. 제발. 글씨는 흘려 쓴 듯 흔들렸고
몇몇 글자는 눈물 자국으로 번져 있었습니다. 역적의 자식. 그 말은 곧 이 아이들의 부모가 영모제로 처형되었거나 도망 중이라는 뜻이었죠. 연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역적의 자식을 거둔다? 그것도 내가 이미 한몸 간수하기도 힘든 처지에. 하지만 품 안에서 울고 있는 두 생명을 내려다보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연민? 모성애? 아니면 동질감? 이 아이들도 나처럼 버림받았구나. 아무 죄도 없는데 단지 태어난 것만으로 세상에서 버려진 거야.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그래, 우리 셋 다 갈 곳 없는 신세로구나. 연희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은전 10냥과 아기들과 함께 있던 은자 5냥, 총 15냥을 세어보았습니다. 이 돈으로 셋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한 달? 2달? 하지만 이상하게도 죽음을 결심했던 몇 분 전과는 달리 지금은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샘솟았습니다. 혼자서는 살 이유를 찾지 못했던 그녀가 이 두 아기를 품에 안는 순간 삶의 목적을 발견한 것입니다. 좋아. 너희를 살려내겠어. 어떻게든 살려낼 거야. 연희는 아기들을 품에 꽉 안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거세게 휘몰아쳤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이제 확고했습니다. 산을 내려와 가장 가까운 마을에 도착한 연희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우선 아이들에게 젖을 먹여야 했죠. 하지만 출산 경험이 없는 그녀에게는 젖이 나올 리 없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연희는 한 안악을 붙잡고 간청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 아이들에게 젖을 좀. 제가 가진 돈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 안악은 연희의 절박한 표정을 보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참말로. 따라오시오. 안악의 집에서 아기들은 젖을 먹었고 연희는 은자 2냥을 지불했습니다. 안악은 연희에게 조언했죠. 아기를 둘씩이나 키우려면 유모가 필요할게요. 근데 당신 형편에 유모를 구할 수 있겠소? 저도 젖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출산도 안 한 여자가 무슨 젖을? 그건 불가능하오. 다만 안악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염소젖이나 쌀미음으로 버틸 수는 있소. 힘들겠지만 말이오.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마을 한쪽 빈 움막에서 아기들과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쌀미음을 정성껏 쑤어 아기들에게 먹이고 자신의 옷을 벗어 아기들을 감싸며 추위를 막았죠. 너희 이름은 뭐라고 지을까? 연희는 두 아기를 번갈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빠는 진우, 진실할 진의 비우. 진실한 비처럼 세상을 맑게 씻어내는 아이가 되거라. 동생은 서연, 서쪽 서의 연못연. 상서로운 샘처럼 깊은 지혜를 품은 아이가 되렴. 그렇게 연희는 두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었고 그날 밤부터 진짜 어머니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연희와 쌍둥이 형제의 삶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가혹했습니다. 우선 거처 문제가 심각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동정심으로 움막을 내어주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눈총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역적의 자식일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마을 사람들은 연희 일가를 꺼렸죠. 저 여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갑자기 아기 둘을 데리고 나타났잖아. 역적의 자식들을 숨겨주는 거 아니겠어? 우리 마을에 역적 가족이 숨어 있다가 관가에 알려지면 우리까지 연좌제로 끌려갈 텐데.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고
결국 연희는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녀는 아기들을 업고 또 다른 마을로 향했죠. 두 번째 마을에서는 겨우 빈터 한쪽을 얻어 직접 움막을 지었습니다. 나뭇가지를 엮고 짚을 얹고 진흙으로 틈을 메워가며 만든 초라한 보금자리였어요. 하지만 그곳도 안식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연희는 생계를 위해 무엇이든 했습니다.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밭일을 거들고 나무를 해다 팔고 바느질 품삯을 받았죠. 하루 종일 일해도 번 돈은 고작 몇 푼. 그것으로 쌀을 사고 아기들에게 먹일 염소젖을 사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밤이었어요. 두 아기가 번갈아 가며 울어대면 연희는 밤새도록 아기들을 달래야 했습니다. 젖이 나오지 않아 쌀미움과 염소젖으로 버티는 아기들은 자주 배탈이 나고 열이 났죠. 어느 날 밤 아들 진우가 심하게 앓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열이 오르고 경련을 일으켰어요. 연희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진우야, 진우야, 정신 차려. 아기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작은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죠. 연희는 남은 은자를 들고 밤길을 달렸습니다. 마침내 마을의 의원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제발 우리 아기를 살려주세요. 의원은 문을 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당신 또 왔소? 지난번에도 돈이 없어서 외상으로 해줬는데 그것도 갚지 않았잖소? 이번에는 돈이 있습니다. 제발 아기만 살려주세요. 연희가 내민 은자는 고작 성냥. 의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성냥으로 무얼 하자는 거요? 약값도 안 되는 돈인데. 제발요. 제가 이래서 갚을게요. 무엇이든 할게요. 결국 의원은 마지못해 아기를 진찰했고 약을 조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연희는 한 달 동안 의원의 집에서 무보수로 일해야 했죠. 빨래, 청소, 밥 짓기, 약재 손질까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동생 서연이는 마을의 한 노파가 돌봐주었어요. 연희는 매일 밤 노파의 집에 들러 아기들을 확인하고 울면서 다시 의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엄마가 꼭 너희를 지킬게. 이런 고난은 계속되었습니다. 2년이 지나는 동안 연희는 5번이나 거처를 옮겨야 했고 7번이나 아기들의 병을 고쳐야 했죠. 그녀의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습니다. 25의 시댁에서 쫓겨난 그녀는 이제 27. 하지만 마치 40대처럼 늙어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어느 날 밤 3살이 된 진우가 처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연희는 그동안의 모든 고통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그래, 엄마야. 엄마란다, 진우야. 서연도 오빠를 따라했습니다. 엄마, 엄마. 두 아기가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 연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아이들에게 진짜 엄마가 되었다는 것을,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라는 것을. 그래, 엄마가 너희를 꼭 잘 키울 거야. 너희가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날부터 연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죠. 진우와 서연이 5살이 되던 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연희는 한양에서 멀지 않은 작은 마을에 정착해 있었어요. 조그만 움막이었지만 그래도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자신들만의 공간이었죠. 어느 봄날 연희는 장터에 나가 물건을 사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잡고 따라다녔고 동생 서연이는 오빠 뒤에서 졸졸 따라다녔어요.
장터 한쪽에서 글을 가르치는 선비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천자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죠. 어머니, 저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저분은 훈장님이야. 글을 가르치시는 분이지. 글이요? 글이 뭐예요? 연희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고 싶었지만 그럴 형편이 되지 못했거든요. 서당에 보내려면 월 학비가 필요한데 그 돈이면 한 달치 식량을 살 수 있었으니까요. 글은 사람의 생각을 담는 거란다. 글을 알면 세상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저도 배우고 싶어요. 엄마가 나중에 꼭 가르쳐 줄게. 그날 이후 진우는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무언가를 그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낙서인 줄 알았던 연희는 어느 날 깜짝 놀랐습니다. 진우가 그린 것은 바로 글자였던 겁니다. 장터에서 본 천자문의 글자들을 기억해서 따라 그린 거예요. 진우야, 이게 정말 내가 그린 거니? 네, 어머니. 저기 훈장님이 쓰셨던 글자예요. 하늘 천, 따지, 검을 현, 누를 황. 연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단 한 번 본 것을 기억해서 따라 그리다니. 이것은 보통 아이의 재능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 연희는 모아둔 돈 몇 푼으로 헌 책 한 권을 샀습니다. 천자문이었죠. 그리고 진우에게 주었어요. 진우야, 이걸로 공부해 보렴. 진우는 눈을 반짝이며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단 며칠 만에 천자문을 통째로 외워버렸어요. 5살 아이가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연희의 움막으로 찾아와 진우의 재능을 확인했죠. 저 아이가 정말 천자문을 다 외운다고요? 한번 시험해 보시지요. 진우는 사람들 앞에서 천자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막힘없이 읊었습니다. 구경꾼들은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세상에, 저게 5살짜리 아이라니. 신동이 틀림없어. 한편 동생 서연이는 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숫자에 대한 감각이 뛰어났던 거죠. 어느 날 연희가 장터에서 쌀을 사고 있었어요. 쌀 장수가 말했습니다. 한 대에 15푼이니 5대면 75푼이요. 그때 옆에 있던 서연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75푼이 아니라 75푼 맞아요. 하지만 저번 주에는 한 대에 12푼이었는데 왜 이번 주에는 15푼이에요? 쌀 장수는 당황했습니다. 뭐야 이 꼬마가? 그리고 5대가 아니라 6대 주셔야 해요. 저번에 한 대를 덜 주셨으니까요. 연희도 놀랐습니다. 서연이가 어떻게 그런 계산을 머릿속으로 한 걸까요? 게다가 지난주 가격까지 기억하고 있다니. 쌀 장수는 할 수 없이 한 대를 더 담아주었고 가격도 예전대로 낮춰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서연이는 어머니가 장을 볼 때마다 따라다니며 계산을 확인해 주었어요. 어머니, 저 아저씨가 무 3개 값으로 20푼을 달라고 했는데 무 1개가 5푼이면 3개는 15푼이에요. 저기 생선 파는 곳에서 생선 2마리를 30푼에 팔았는데 3마리를 사면 40푼이 아니라 45푼 주셔야 해요. 서연이 덕분에 연희는 장 볼 때마다 사기를 당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돈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쌍둥이 형제를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한 명은 글의 천재고 한 명은 셈의 천재라니. 저 가난한 과부가 대체 어떻게 저런 아이들을 낳았을까? 낳은 게 아니라 주었다잖아. 들리는 소문에는 양반과 자식들이래. 소문은 갈수록 커졌고 결국 마을의 훈장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훈장은 직접 연희의 움막을 찾아왔어요. 아이들을 좀 보고 싶소. 연희는 조심스럽게 아이들을 불러냈습니다. 훈장은 진우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천자문 첫 구절을 외워보아라. 천지현황, 우주홍황. 진우는 막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훈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어려운 질문을 던졌죠. 그렇다면 인의의 지신이 무엇인지 아느냐? 5살 아이에게는 무리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이는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고 의는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며 예는 공손함이고 지는 슬기로움이며 신은 믿음입니다. 훈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누가 가르쳤느냐? 아무도 안 가르쳤어요. 책에서 읽었어요. 책을 읽을 줄 아느냐? 조금요. 훈장은 자신이 가져온 책을 펼쳐 진우에게 주었습니다. 진우는 책을 받아들고 막힘없이 읽어내려갔어요. 훈장은 경악했습니다. 이런 신동을 내가 평생 처음 보는구나. 훈장은 연희에게 제안했습니다. 이 아이를 내 서당에 보내시오. 학비는 받지 않겠소. 아니, 오히려 내가 이 아이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영광이오. 연희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이십니까? 물론이오. 이런 인재를 묻어둘 수는 없소. 그리고 훈장은 서연이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아이도 재능이 있다고 들었소. 셈에 박다고? 네, 훈장님. 좋소. 이 아이도 함께 데려오시오. 내가 산악을 가르쳐 주겠소. 그날부터 진우와 서연이는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자식들이 양반 자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공부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서당에 다니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양반 자제들이 진우와 서연이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야, 너희 어머니가 과부래. 과부 자식들이 감히 우리랑 같이 공부를 해? 게다가 주워온 자식들이라며? 친자식도 아니면서. 아이들은 쌍둥이 형제를 밀치고 책을 빼앗고 심지어 점심 도시락을 뺏어 먹기도 했습니다. 진우와 서연이는 참고 견뎠지만 괴롭힘은 갈수록 심해졌어요. 어느 날 양반 자제 중 가장 덩치 큰 아이가 서연이를 밀쳤습니다. 서연이는 넘어지며 머리를 바위에 부딪혔고 피가 흘러내렸어요. 서연아. 진우가 동생에게 달려갔습니다. 그 순간 평소 온순했던 진우의 눈에 불길이 일었죠. 왜 우리 동생을 때렸어? 뭐, 내가 어쩔 건데? 과부 자식 주제에. 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폭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훌륭한 분이야. 그리고 우리는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이야. 너희가 뭐라고 해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 헛소리 집어치워. 양반 자제가 다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진우가 피하지 않고 맞았어요. 뺨이 붉게 부풀어 올랐지만 진우는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훈장이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양반 자제들은 황급히 흩어졌고 훈장은 진우와 서연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상처를 치료해주며 훈장이 물었습니다. 왜 때렸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저희는 양반 자제들이 아니니까요. 훈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세상은 불공평하구나. 재능과는 상관없이 태생으로 사람을 판단하니. 훈장님,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그러거라. 왜 양반은 높고 우리 같은 사람은 낮은 건가요? 사람은 다 똑같이 태어나는 거 아닌가요? 훈장은 진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세상에 대한 의문과 동시에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좋은 질문이다, 진우야.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란다. 그러려면 힘이 필요하지. 무슨 힘이요? 권력, 돈, 명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실력이다. 너희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실력을 갖춘다면 세상이 너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날 이후 진우와 서연이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책을 읽고 밤늦게까지 글을 쓰고 산학을 익혔어요. 2년이 지났을 때 진우는 서당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이 되었습니다. 사서삼경을 모두 꿰뚫고 시부를 지을 수 있었죠. 서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잡한 계산을 암산으로 해내고 상업장부를 다루는 법을 스스로 터득했습니다. 어느 날 한양에서 높은 벼슬아치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훈장의 옛 친구였는데 서당을 돌아보다가 진우와 서연이를 발견했어요. 저 아이들은 누구인가? 제자들 중 가장 뛰어난 아이들입니다. 벼슬아치는 진우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진우는 모두 완벽하게 대답했죠. 벼슬아치는 감탄했습니다. 이런 인재를 여기에 묻어두다니. 이 아이는 과거에 응시해야 하네. 하지만 신분이 어떻게 되는가? 천민입니다. 어머니가 과부이고 아이들은 주워온. 벼슬아치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 참 안타깝구만. 이런 재능을 가지고도 과거를 볼 수 없다니. 하지만 벼슬아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훈장에게 제안했어요. 내가 한양에 아는 이가 있네. 혹시 이 아이들의 신분을 어떻게든 해볼 수 있을지 알아보겠네. 연희는 이 소식을 듣고 희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신분 상승의 기회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아이들의 출신이 밝혀질 위험도 있었거든요. 어머니, 괜찮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요. 진우의 말에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양에서 특별과거 시험이 열린다는 것이었어요. 이번 시험은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특별 전형이었습니다. 왕이 직접 명한 시험이었죠. 당시 조선은 큰 변화의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많은 인재가 사라졌고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신분을 떠나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훈장은 연희를 찾아왔습니다. 진우를 과거에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비용이 제가 마련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반드시 급제할 것입니다. 연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진우가 13살 되던 해봄, 연희는 진우를 한양으로 보냈습니다. 서연이도 오빠와 함께 가고 싶어 했지만 이번 시험은 문과만 있었기에 서연이는 마을에 남아야 했죠. 오빠 꼭 합격해서 돌아와. 그래, 서연아. 오빠가 꼭 성공해서 우리 어머니와 너를 좋은 곳에서 살게 해줄게. 진우는 한양으로 향했고 연희와 서연이는 마을에서 기다렸습니다. 시험날 수천 명의 응시자가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양반 자제도 있었고 평민도 있었으며 심지어 노비 출신도 있었어요. 시험 문제가 발표되었습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는 방법에 대해 논하라. 진우는 붓을 들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흘러나온 글은 마치 강물처럼 막힘이 없었어요.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은 백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며 백성을 바로 세우는 것은 교육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능력의 유무로 사람을 쓴다면 조선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진우의 답안은 시험관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글의 논리가 명확했고 문체가 아름다웠으며 무엇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죠. 시험이 끝나고 한 달 후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장원급제 진우. 진우는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13살의 나이에 천민 출신으로 역대 최연소 장원급제였어요. 소식은 빠르게 전국에 퍼졌고
마을에도 전해졌습니다. 진우가 장원급제를 했대. 연희는 그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정말인가요? 정말입니다, 마님. 아니, 이제 정경 부인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장원급제한 진우에게는 정삼품 벼슬이 내려졌고 그의 어머니인 연희에게는 정경 부인의 자귀가 주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천민에서 양반이 된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한양의 양반들은 진우의 급제를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천민 출신 주제에 감히 장원급제를? 왕께서 잘못 판단하신 것이다. 저런 자를 벼슬아치로 삼다니 조선의 법도가 무너지고 있구나. 진우는 조정에 나가서도 온갖 텃세와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열심히 일했고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어느 날 왕이 진우를 불렀습니다. 경은 어찌 그리 백성을 위하는가? 전하, 소신은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가 어떤 것인지, 천대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압니다. 그렇기에 백성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인이 경을 장원급제시킨 것은 잘한 일이었구나. 앞으로도 백성을 위해 힘써주기 바라노라. 명심하겠습니다, 전하. 한편 마을에서는 서연이가 놀라운 일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형이 한양으로 간 후 서연이는 혼자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노점에서 과일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이의 뛰어난 계산 능력과 상술은 곧 빛을 발했죠. 이 복숭아가 개당 5푼인데 10개를 사시면 40푼에 드리겠습니다. 10개면 50푼 아닌가? 맞습니다. 그래서 10푼을 깎아드리는 거예요. 대신 내일도 와주세요. 서연이의 장사는 대박이 났습니다. 단골 손님이 늘어났고 곧 과일 노점에서 자파상으로 확장했어요. 2년 만에 서연이는 마을에서 가장 큰 상점 주인이 되었습니다. 서연이가 번 돈은 모두 어머니와 오빠를 위해 쓰였습니다. 오빠가 한양에서 공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내고 어머니께 좋은 옷과 음식을 사드렸죠. 서연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괜찮아요, 어머니. 형이 벼슬아치가 되었으니 이제 저는 조선 최고의 상인이 될 거예요. 진우가 장원급제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16이 된 진우는 조정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젊은 나이지만 왕의 신임을 받아 중요한 정책을 맡았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청렴한 관리로 소문이 자자했죠. 어느 날 진우는 왕의 명을 받고 전국을 순찰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 여정 중에 우연히 개성 근처를 지나게 되었어요. 개성? 그곳은 바로 진우와 서연이를 버렸던 친부모가 살던 곳이었습니다. 진우는 마을에 들렀고 그곳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박주사 댁이 완전히 몰락했대요. 몰락? 무슨 일이 있었소? 박주사의 외아들 민재가 도박에 빠져서 전 재산을 날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대요. 진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박민재. 그 이름은 어머니 연희를 버렸던 남자의 이름이었죠. 그 박민재라는 자, 지금 어디 있소? 저기 저 누추한 움막에 숨어 산답니다. 진우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움막 앞에 다다른 진우는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엿들었어요. 으이구,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쇠약해진 목소리였습니다. 박민재의 목소리였죠. 도련님, 빚쟁이들이 또 왔습니다. 이번엔 정말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런 꼴이 될 줄이야. 아, 연희만 그때 버리지 않았더라면. 진우는 그 말을 듣고 문을 열었습니다. 연희가 누구요? 박민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은 젊은 관리가 서 있었죠. 네, 대감마님. 소인이. 내가 물었소. 연희가 누구냐고. 그건 소인의 전처입니다. 전처를 왜 버렸소?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박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이 여자의 잘못이요? 예. 아니, 그게 의학서를 보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유가 여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소. 남자에게도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 말이요. 박민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신은 연희라는 여인을 버리고 재혼했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소? 아닙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여자가 아니라 당신에게 있었던 것 아니오? 박민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우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당신은 죄 없는 여인을 한겨울에 내쫓았소. 그 여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오? 대감마님, 소인을 어찌 아십니까? 나는 연희의 아들이요. 뭐라고요? 하지만 연희는 아이가 당신에게서 낳은 아이는 아니요. 하지만 그분은 훌륭한 어머니가 되셨소. 나와 내 동생을 목숨 걸고 키워주셨지. 박민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눈앞에 이 젊은 관리가 누구인지. 혹시 그 소문이. 그렇소. 나는 3년 전 장원급제한 진우요. 그리고 연희는 지금 정경 부인이시오. 박민재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버린 여인이 정경 부인이 되었다니.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다니.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복수가 아니오. 진우는 품에서 은자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것으로 당신의 빚을 갚으시오. 그리고 다시는 어머니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네, 대감마님. 내 어머니는 당신을 용서하셨소. 하지만 나는 아니오. 당신이 어머니께 입힌 상처를 나는 잊지 않을 것이오. 진우는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박민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한편 마을에서는 서연이가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서연이의 상점이 커지자 이를 시기하는 이들이 나타났어요. 특히 마을의 큰 상인 조부자가 서연이를 눈엣 가시로 여겼죠. 저런 천민 출신 주제에 감히 나보다 더 큰 장사를 하다니. 조부자는 서연이의 상점을 망하게 하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먼저 서연이가 거래하던 도매상들에게 압력을 넣어 물건 공급을 끊었어요. 서연이와 거래하는 자는 나와도 거래할 수 없다. 도매상들은 힘 있는 조부자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연이의 상점에는 물건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서연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다른 지역의 도매상을 찾아다니며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했어요. 게다가 더 싼 가격에 더 좋은 품질의 물건을 구해왔죠. 조부자는 분노했습니다. 이놈이 감히. 그는 이번에는 더 악랄한 방법을 썼습니다. 서연이의 상점에 불을 지른 것이죠. 한밤중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불을 껐지만 상점은 이미 반쯤 타버린 후였습니다. 서연이는 잿더미가 된 상점을 바라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조부자, 당신이 한 짓이군요. 뭐, 증거라도 있나? 증거는 제가 찾아내겠습니다. 서연이는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증거를 찾아냈어요. 불을 지른 사람이 조부자의 하인이었다는 증언과 조부자가 그 하인에게 돈을 준 기록을 확보한 것이죠. 서연이는 관아에 고소했고 조부자는 결국 잡혀갔습니다. 사건이 해결된 후 진우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아, 오빠, 3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형제는 서로를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오빠 많이 컸구나. 너도 그래, 서연아. 이제 정말 어엿한 상인이 되었네. 두 사람은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향했습니다. 연희는 두 형제를 보고 감격했어요. 진우야, 서연아. 어머니.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을 고생하며 살아왔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모두 달라졌어요. 진우는 조정의 높은 벼슬아치가 되었고 서연이는 성공한 상인이 되었으며 연희는 정경 부인의 품계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한양으로 가시죠. 제가 큰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래, 가자꾸나. 이제는 우리도 떳떳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지만 연희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진우야, 서연아. 너희의 진짜 부모님에 대해 알고 싶지 않니? 형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에게는 어머니가 진짜 부모님이세요. 그래요, 어머니. 피를 나눈 부모보다 사랑으로 키워준 어머니가 진짜 부모님이에요. 연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정말 고맙구나.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사였죠. 어머니, 앞으로 우리 더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그러자꾸나. 며칠 후 세 사람은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연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우가 마련한 집은 99칸짜리 큰 기와집이었거든요. 이게 다 우리 집이니? 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연희는 집안을 둘러보며 감격했습니다. 한때는 눈보라치는 겨울밤에 쫓겨나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녀가 이제는 한양 최고의 저택에서 살게 된 것이죠. 그로부터 몇 년 후, 진우는 조정에서 더욱 높은 벼슬에 올랐고 서연이는 조선 최고의 상단을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명성은 전국에 퍼졌어요. 진우 대감은 백성을 위하는 청렴한 관리래. 서연이 대행수는 정직한 장사로 큰 부자가 되었대. 어느 봄날 연희는 정원에 앉아 꽃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진우와 서연이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무슨 생각을 하세요? 옛날 생각을 하고 있었단다. 어떤 생각이요? 눈보라치던 그날 밤, 너희를 처음 만났을 때 말이야. 그때 내가 너희를 안지 않았더라면 우리 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진우와 서연이는 어머니의 양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희를 구해주셨기에 저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저희도 어머니를 만났기에 행복할 수 있었어요. 연희는 두 형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 어떤 가족보다 끈끈한 가족이지.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진우의 동료 관리들과 서연이의 사업 동료들이 모두 모였죠. 왕도 특별히 사신을 보내 축하의 선물을 전했습니다. 진우는 나라의 기둥이요, 서연이는 백성의 귀감이로다. 두 사람과 그 어머니에게 왕의 축복이 있기를. 연희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때는 버림받은 과부였던 그녀가 이제는 왕의 축복을 받는 정경 부인이 된 것이죠. 잔치가 끝난 후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났습니다. 연희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제게 이런 복을 주셔서. 그 옆에서 진우와 서연이도 함께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그러자꾸나. 우리 세 사람 영원히 함께. 그렇게 세 사람의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었어요. 세월이 흘러 진우는 영의정에까지 올랐고 서연이는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처럼 어려운 처지의 아이들을 돕는 사업을 시작했죠.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제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줍시다. 연희도 이에 동참했습니다. 그녀는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어 기르는 보육원을 만들었어요. 나도 버림받은 아이들을 구해주었듯이 이 아이들도 구해주고 싶구나. 이렇게 세 사람은 자신들이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피어난 기적. 그것은 한 여인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두 아이의 효심과 재능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 후, 연희는 8순의 나이로 편안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진우와 서연이는 어머니의 장례를 국장으로 치렀고, 왕은 특별히 자애로운 어머니라는 시호를 내렸어요. 연희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새겨졌습니다. 그녀는 버려진 두 생명을 구했고 그 두 생명은 조선을 빛냈다. 진정한 어머니는 낳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키우는 것임을 보여준 분이시다. 진우와 서연이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녀의 뜻을 이어갔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을 돕고 더 많은 사랑을 나누었죠. 그들의 이야기는 책으로 엮여졌고 후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권력도 재물도 아니다. 바로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피보다 진하다. 이것이 바로 눈보라 속에서 피어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 여인의 작은 선택이 세 사람의 인생을, 아니, 조선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하죠.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연희는 절망의 순간에 사랑을 선택했고 그 사랑은 결국 그녀에게 가장 큰 행복을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어 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사랑이 누군가의 인생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